저는 40살 중반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남편에겐 큰형인 아주버니가 있고 누님 한 분과 둘째 형, 막내 시누이가 있어요. 남편이 남자 형제 중에서 막내인 셈이죠. 홀 시어머니는 큰 아주버님이 모시고 살고 있는데 사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5년 정도 되었을까요? 시어머니가 혼자 되셔서 살아오시던 집에서 사시다가 아주버니가 모시겠다고 하면서 기존에 사시던 집을 팔고 아주버니네로 들어가 사시게 된 거죠. 시어머니 연세가 꽤 되셔서 혼자 사시게 둘 수는 없었어요. 누군가 옆에서 보살펴 드려야 했었죠. 그 역할을 장남인 아주버니가 나서서 모시겠다고 해서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을 판 돈은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장남인 아주버니가 시어머니 모신다고 해서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장남 줄 거니까 알아서 쓰도록 하셨고요. 명절 때나 제사도 시어머니가 계시던 집에서 늘상 했었는데 이젠 아주버니 집에서 할 것이니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계신 아주버님 댁에서 가족 모임은 많아졌고 명절이나 제사 때문에라도 자주 가게 되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건물의 관리부서에서 일하고 계셔서 퇴직을 하고 그쪽 관련 일을 쭉 해오셨어요. 형님은 특정한 직업은 원래 없으셨고 자주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형님 아이들도 모두 다 결혼을 한 상태여서 두 분만 사시다가 시어머니를 모시게 된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막내 시누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엄마가 심심해서 언니네 집으로 바람 좀 쐴 겸 놀러 가고 싶으시다는데 비밀번호 어떻게 돼요? 제가 엄마 모시고 다니다가 들어가 있어도 되죠? 네, 그러세요. 흔쾌히 비밀번호를 가르쳐줬고 퇴근해서 집에 오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그때까지 함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 마치고 오니까 그동안 집은 비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온 김에 손자들 얼굴도 좀 보고 주무시고 가신다고 하셔서 그러라고 했는데 시누이가 제 손을 끌고 안방으로 가서 말을 하더군요. 올케 언니, 오빠 월급이 1,500만 원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요? 그럼 오빠랑 언니랑 함께 버니까 넉넉하시겠네요? 언니, 사실은 큰오빠가 지금 다니던 그 경비 일을 그만뒀대요. 엄마가 그랬는데 맨날 큰오빠가 돈을 못 벌고 집에만 있으니까 그렇게 큰올케가 눈치를 주고 그러나 봐요. 오빠 밥도 안 주고 엄마가 알아서 먹든 말든 하고요. 돈이 땅에서 솟나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맨날 잔소리를 한다고 하네요.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는지 막내 시누이 사설이 참 길더라고요. 그래서 큰 올케가 큰오빠를 엄마 앞에다 두고 대놓고 타박을 하는데 엄마가 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엄마도 바늘방석이래요. 언니가 알잖아요. 엄마가 얼마나 막내 오빠를 이뻐하는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그래도 형제들 중에서는 언니 오빠가 넉넉하게 사니까 엄마가 여기서 사시면 안 될까요? 네? 저희가 모시라고요? 잘 계시는 어머니를 굳이 여기로 모시라는 거예요? 아, 언니, 우리 엄마가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마음 편한 곳에서 사시다가 가셔야죠. 엄마가 여기가 편하시대요. 언니 오빠는 최소한 돈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말이라 경황이 없었어요. 연세도 있으셔서 수시로 병원에도 다녀야 하시고 식사나 이런저런 것들도 옆에서 살뜰히 챙겨드려야 하는데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뭘 어쩌라는 소리인지 참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큰형님이 어머니를 이제껏 잘 모셔왔는데 아주버니가 실직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모시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아주버니랑 잘 사시다가 불편하니까 처음에는 오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 집은 더 불편하죠. 그리고 저는 집안일에 자신도 없고 처음부터 자신 없는 일에는 생각도 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해주고 일어섰어요. 하지만 이미 오기 전부터 작정한 듯이 포기를 모르고 저에게 그러더군요. 올케 언니, 사실 큰언니랑 둘째 오빠네랑 얘기를 나눴어요. 엄마도 오빠 언니네랑은 함께 사는 것이 더 편하시다고 했어요. 제가 엄마 병원 가는 일 있으면 제가 모시고 다닐게요. 언니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못하는 건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속마음을 모를 줄 알았나 보네요. 그저 장남인 아주버니가 실직을 하고 돈이 없어 보이니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좀 더 편하고 넉넉해 보이는 저와 남편에게 의지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럼 전에 시댁집을 판 돈은 왜 고스란히 장남이 꿀꺽한 거죠? 그리고 아버님이 살아생전에 아주버님 집도 사주셨고 이제 와서 시어머니 모시는 일은 우리가 좀 넉넉하니까 모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들과 둘째 아주버님이 서로 모의해서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 모시게 하려고 마음을 모았다는데 그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집에서 놀고 있는 아주버니가 옆에서 시어머니를 오히려 더 살뜰히 잘 모실 거 아니겠냐고요. 하필 맞벌이 하는 저희 부부에게 맡기려 하다니. 그렇게 그날은 하루 주무시고 아가씨가 아주버님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하루 주무셨는데 그냥 못 보내고 대접하느라 퇴근 후에도 마트에서 장도 보고 나름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뒤늦게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큰형 집에서 쫓겨나서 큰 시누이 집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오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아주버니가 실직을 하자마자 그동안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시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돈도 못 벌고 집에서 죽치고 있냐고 하면서 시어머니 짐을 싸서 강제로 큰 시누이 집으로 보내셨다네요. 큰 아주버님도 그걸 보면서도 말리지도 않고 모른 척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시누이네 집에 가셨다가 막내 시누이 집에 가셨다가 둘째 아주버님 집에 가셨다가 하니까 자기네들끼리 저와 남편에게 등 떠미는 격이었죠. 남편의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다른 형제들보다 좋다는 점을 이용했던 겁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일을 알고서 당장 큰 아주버니 집을 찾아가서 난리를 쳤는데도 그러던지 말던지 신경도 안 쓰더랍니다. 형님이 뻔뻔스럽게도 그랬다는군요. 그래요. 서방님은 효자니까 효자가 어머님 모셔야죠. 우리는 불효자니까 어머니를 모실 생각이 없네요.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시누이들이랑 함께 가서 욕 퍼붓고 그동안 가져갔던 시어머니 돈, 이 집을 판 돈 내놓으라고 했더니 배째라는 식이었대요. 없어서 줄 것이 없다고 했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집 판 돈을 노리고 모신다고 나서더니 돈빨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나 몰라라 하는 거였죠. 시어머니한테 더 빨아먹을 것은 없는 것 같고 더 우려낼 것도 없을 것 같으니까 버린 셈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마음 둘 곳이 없이 자식들 집을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사시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 아주버님과 둘째 형님은 불똥이 자기들한테 튈 것 같아서 별 핑계를 다 대고 절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수 없다고 치를 떨었고 우리에게 떠넘기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제안을 했죠. 거처는 시어머니가 원하는 자식집에서 사시고 병원비나 각종 생활비는 똑같이 나누어서 내는 것이 어떠나 하는 말에 다들 찬성했습니다. 매달 시어머니를 모시는 생활비로 각각 10만 원씩 모아서 제 계좌로 넣어주기로 했고 시어머니의 병원비는 똑같이 나누는 것으로 합의 봤습니다. 큰 아주버님과 큰형님도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좋아라 하면서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병원을 가실 일이 있으시면 막내 시누이나 큰 시누이가 맡아서 모시고 가는 것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못된 큰 아주버님과 큰형님은 속으로 좋아서 죽겠다 싶겠죠. 세상에 그런 자식도 다 있을까 싶었네요. 자기 부모를 내쫓는 자식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답니까? 남편은 제게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를 받아줘서 고마워. 자기가 우리 엄마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나도 장인 장모님한테 잘할게. 우리가 우리 할 도리를 잘하고 부모님 공양을 잘하면 그게 다 덕을 쌓는 일이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 복이 다 돌아갈 거야. 고마워. 저는 시어머니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일이라서 자신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렇게 된 거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다 똑같은 자식인데 누가 모셔도 모셔야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이 처량하게 자식들 집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렇게 수개월이 지났고 시어머니가 저와 남편을 불러서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고이 간직한 것 같은 종이 한 장을 내미셨습니다. 다른 자식 다 필요 없고 저희들에게 살아 생전에 전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숨겨놓은 땅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의 뜻에 따라서 마지막이었던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장남 큰 아주머니에게 논밭이며 시어머니 집도 그냥 주셔서 아무것도 없었을 줄 알았는데 이런 반전이 있었다니 새삼 시어머니가 그래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사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께 참 감사드렸고 그 많은 땅을 저희가 넘겨받아서 다른 형제들한테 미안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받고 있는 시어머니의 가족 회비를 받지 않기로 했고 시어머니에 관한 일체 경비는 전적으로 저희가 다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감히 내쫓았던 큰형님은 명절이나 제사를 저희 집에서 다 하는데도 한 번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은 순간부터 자식이기를 거부한 거나 다를 바 없었으니 오나 안 오나 신경 쓸 일은 아니었지만 명절 때나 제사 때 큰 아주버님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큰형님도 며느리와 첫 아들한테 딱 그만한 대접을 받게 되겠죠. 아무튼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그 땅의 명의 이전을 해줄 것을 나중에 직접 공개를 하셨어요. 다 모여있는데 앞에서 말씀을 하셨었죠. 나를 끝까지 위해주고 진심으로 대하는 자식한테 이 땅 물려주겠다고 마음먹었었다. 장남이라도 부모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이제는 얼마 살 날도 안 남아서 정신이 멀쩡할 때 미리 준 것이니까 이에 대해서 아무 말 말거라. 그러자 역시나 큰 아주버니가 그 많은 땅을 숨겨놓고 남편한테만 줬다고 주제도 모르고 발광을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그랬습니다. 형, 그 많던 아버지 논밭에 그리고 어머니 집 한 돈 꿀꺽 했으면서 무슨 말이 많아. 엄마를 헌신짝처럼 내쫓은 사람은 형과 형수가 아니었어? 그러자 그건 맞는 말이라며 둘째 아주버님과 시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큰오빠는 입이 열 대라도 할 말이 없으니까 닥치라고 삿대질을 했더니 혼자서 열받아 하다가 박차고 나가버리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니 참 어머니도 기막힌 아들을 두셨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 큰형님이었어요. 그 많은 금싸라기 땅을 남편에게 넘겨줬다는 사실을 큰 아주버님께 듣고 대판 큰 부부싸움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큰형님이 그걸 서방님한테 뺏기고 자빠졌냐고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난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다른 숨겨놓은 땅이 있을지 모르니까 시어머니 앞에 가서 손발이 닳도록 빌라고 아주버님께 말에 득달같이 시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그런 큰형님에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큰 며느리로서 처신과 채통을 지키고 다른 형제들과 금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랬더니 잘 알겠다면서 그 뒤로 시어머니가 드실 김치도 담아다 주고 반찬을 가져다 주면서 나름 노력했던 것 같았지만 정말 속이 훤히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내쫓은 것을 두고두고 후회하겠죠. 그 땅이 탐나서 말이죠. 큰형님과 큰 아주버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대로 그 자식들에게 당해봐야 알 것 같았습니다. 최근까지도 시어머니를 내쫓아서 땅을 받지 못한 것을 두고서 두 분이서 자주 다툰다고 하니 참 괴롭겠더라고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딸이 집에 온다고 했기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보, 당면 넣어야겠다. 거기 당만 후라이팬에 넣어줘. 알았어. 근데 뭘 이렇게 많이 차렸어? 이거 다 먹을 수 있겠어? 다 시연이가 좋아하는 것들이잖아. 공부하느라 힘들 텐데 집에 오는 날이라도 잘 먹여야지. 당신이 매주 반찬해서 냉장고에 넣어주고 오는데 뭘 그렇게 유난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공부하느라 제대로 못 먹어서 그런가 삐쩍 말라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안 좋은데. 아무튼 못 말린다 못 말려. 나도 그렇게 챙겨봐. 남편이 투덜거리고 있었지만 남편도 싫지는 않은 모양인지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잠시 후 딸이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엄마 아빠, 딸 왔어. 우리 딸 왔어. 배고프지?
얼른 먹자. 완전 진수성찬이네. 오늘 무슨 잔치 있어? 뭘 이렇게나 많이 차렸어? 말도 말아라. 네 엄마가 전부 차린 거야. 나도 네 엄마 심부름하느라 다리에 힘이 다 풀렸어. 하여튼 니네 엄마 유난스러운 건 알아줘야 해. 우리 엄마가 유난스럽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잘 컸겠어? 모녀가 맨날 같이 밥 먹고 아빠는 외롭다. 아빠가 외롭기는 뭐가 외로워. 정무가 있는데. 정무 요즘 난리도 아니야. 그러게 뭐 한다고 의대를 간다고 저 고생이야 고생이. 왜 그러겠어. 누나 따라간다고 저러는 거지. 남편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었는데요. 곧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누나의 하나뿐인 동생이 왔구만. 잘 있었어? 공부하느라 엄청 힘들지? 남매가 마주 앉아서 공부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어요. 아들이 공부하기 힘들다고 계속해서 누나에게 어리광을 피우자 딸이 아들에게 물었어요. 그럼 누나가 과외 좀 해줄까? 누나가? 누나도 힘들잖아. 안 그래도 돼. 괜찮아. 내 하나뿐인 동생한테 그런 것도 못 해주겠어? 지금은 진짜 괜찮아. 내가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될 때 그때 말할게. 그래. 도움 필요하면 꼭 말해야 해. 딸이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딸의 말을 듣던 제가 딸을 노려보며 물었어요. 시연아, 너 혹시 지금도 과외한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무슨 과외를 한다고 그래. 정말이지. 또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의대 공부하기도 힘든데 뭐하러 그런 것을 해. 의대 학비가 한두 푼도 아니고 엄마 아빠한테 미안해서 그렇지. 자식인데 뭐가 미안해. 자식은 원래 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공부나 열심히 해. 저번에 식은땀 흘리고 얼굴까지 창백해져서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는 알기나 해. 그때가 언제적 일인데 또 그 얘기를 하고 그래. 나 이제 진짜 괜찮다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엄마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잘하기나 했겠어? 옛날 생각이 나는지 딸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어요. 그런 우리 가족에게도 꽤나 복잡한 사연이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좀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은 딱히 결혼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저를 만나고 나서 결혼이 하고 싶어졌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그냥 곧이 곧대로 믿은 채 결혼을 했습니다. 시부모님도 저를 보자마자 무조건 마음에 든다며 버선발로 반겨주셨어요. 제 말이라면 무조건 믿고 지지해 주셨거든요. 혼수부터 결혼식장까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시부모님을 보며 다들 저에게 결혼 잘하는 거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시부모님과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게 있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3달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남편이 혼비백산한 채 뛰쳐나갔어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그저 별일 아니라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큰일이 감춘다고 감춰질 일도 아니었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와 남편이 꾸민 기가 막힌 일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아침 시어머님이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남편 또한 그런 시어머니에게 알 수 없는 말들만 하고 있었고요. 이게 다 엄마 아버지 때문이죠.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에요. 나는 모르는 일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알아서요. 남편이 시어머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휴대폰에서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들려왔는데요. 나도 모르니까 네가 데려가. 만나도 어디서 그런 독종을 만나서 이 사단을 만들어? 내가 그때 뭐라고 했어? 그거 독종 중에 상독종이라고 했지? 어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나는 모르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남편은 핸드폰을 소파 위로 집어 던져 버렸어요.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도대체 왜 그래? 어떡하면 좋아? 내 인생은 진짜 왜 이 모양일까? 이제서야 좀 살만한데 또 왜 이러냐는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자세히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놀란 채 남편에게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남편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는 채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러다가 남편이 큰 결심을 한 듯 저에게 말을 꺼냈어요. 얘기 듣고 당신이 이혼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줄게. 더 이상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뭐 이혼?
무슨 일인데 이혼이라는 말까지 하는 거야? 당신 진짜 무슨 사고 친 거야? 그렇지. 사고라면 사고지. 그것도 엄청난 사고. 라며 남편이 긴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들으며 입이 떡하고 벌어질 정도였는데요.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남편의 말에 의하면 그동안 결혼을 안 한 이유가 있었다는데요. 오래전에 사귀던 사람이 있었다는데 결혼까지 할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의 엄청난 반대로 인해 헤어졌다고 하네요. 그 여자가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남편은 시부모님과 연을 끊더라도 그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했지만 시부모님께 모욕이란 모욕은 다 당했던 여자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떠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동안 결혼은 생각조차 안 했던 거야. 나도 질릴 대로 질렸거든. 근데 당신을 만나면서 다시 결혼할 생각이 들었어. 그 뒤 그 여자는 완전 잊고 지냈었는데 내가 당신하고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 전에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난 거야. 갑자기 왜? 우리가 결혼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 그게 말이야. 아마도 그 여자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를 갈고 있었던 것 같아. 왜 그런 말이 있잖아.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아마도 그 여자가 그랬던 것 같아. 왜? 지금에 와서 무슨 복수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 여자가 좀 안 되긴 했는데 나는 지나간 과거 따위에는 별 관심도 없는데 말이야. 제가 대수롭지 않다는 뜻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제 눈을 빤히 바라보던 남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여보, 난 진짜 괜찮다니까. 이미 한참 전에 일이잖아. 나 진짜 괜찮아. 그게 말이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야. 그냥 과거일 뿐인데 심각하게 뭐가 심각해? 얼마 전에 그 여자가 부모님 집에 찾아와서는 남편은 미처 말을 하지 못한 채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여자가 부모님 집에 내 애를 두고 갔거든. 남편이 힘겹게 그 한마디를 내뱉으며 잔뜩 인상을 썼어요. 뭐? 아이? 당신 애가 있었어? 그동안 그 여자가 당신 애를 혼자 키웠단 말이야?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모른 척했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야, 나는 진짜 몰랐어. 헤어질 때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진짜 전혀 몰랐어. 그게 말이 돼? 당신 말대로라면 당신의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도 당신한테 말도 안 하고 그 여자 혼자 키우고 있었다. 그 말인 거잖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혹시 당신 아이가 아닌데 거짓말 하는 거 아니야? 물론 우리도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해봤지. 근데 내 아이가 맞아. 뭐? 그럼 진짜로 당신한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까지 혼자 키웠다 그 말이야? 근데 왜 이제 와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건데? 그게 그 여자 말로는 그동안 일을 갈면서 살았대. 그러다가 얼마 전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아이를 부모님 집에 맡기고 간 거야. 그동안 자기 혼자 키웠으니 이제는 알아서 키우라고 말이야.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지금 나한테 장난하는 거지?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길가에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 그 말을 누가 믿나? 맞아. 당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믿겨지지가 않거든. 나도 지금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진짜 지금 시댁에 그 아이가 있다는 그 말이야? 응. 지금 부모님 집에 있는데 엄마 아버지도 워낙 놀라셔서 누나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고 있나 봐. 그럼 지금 가서 보자. 내가 직접 가서 진짜인지 봐야겠어. 가봤자 당신 충격만 받아. 나도 가서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 버렸거든. 아니, 일단 가서 봐야겠어. 가서 보고 나서 당신이랑 이혼을 하던지 말던지 결정할 거야. 그리고 제가 시댁으로 상했습니다. 저의 뒤를 남편이 급히 따라왔는데요. 그렇게 자세히 보니 그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던 모양인지 남편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데 어쩌면 모든 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무서워졌던 것 같아요. 만약 남편이 말한 것이 전부 사실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하다 못해 속까지 울렁거렸습니다. 잠시 후 시댁 주차장에 차를 세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앞으로 나는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해줄게.
당신이 이혼하자고 해도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 맞아.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면 나는 당신하고 이혼할 거야. 그리고 이건 엄연히 사기 결혼에 해당되는 거 당신도 알고 있지. 난 소송도 할 거고 다 할 거야. 결혼 3개월 만에 이게 지금 말이라도 된다고 생각해? 그러게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간신히 시댁으로 들어갔는데요. 남편과 제가 시댁으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이 놀란 듯이 물었어요. 뭐야, 니 저한테도 다 말한 거야? 그럼 언제까지 속여?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어떻게 눈치를 못 채겠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이 데려다 키우는 거냐? 이왕 이렇게 된 거 방법이 없지 않니? 그렇다고 나이 많은 우리가 키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걱정 마.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내가 데려다 키울 테니까. 뭐 이혼? 그렇다고 이혼을 하면 어떡해? 그게 바로 제 엄마가 바라는 일일 텐데 절대 이혼하면 안 되지. 엄마,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이 사람 심정이 어떤지는 관심도 없어? 우리 사기 결혼이야. 제발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남편이 시어머님께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 와중에도 시어머님은 제 손까지 붙잡은 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 너 진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거 아니지? 그래봐야 너한테도 좋을 거 하나 없다. 생각해봐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했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 할걸? 세상 사람들은 네가 왜 이혼했는지 관심도 없을 거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이렇게 된 거 빨리 끝내는 게 낫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그만입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이미 자포자기였기에 눈에 보이는 게 없었거든요. 그렇게 시댁 거실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정말 남편의 딸이 떡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바로 남편의 딸이라고 표현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냥 누가 봐도 시댁 핏줄인 게 티가 났거든요. 놀란 제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고 순간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미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기가 막힌 일을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눈물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여보, 당신 괜찮아? 많이 놀랐지? 어쩌냐 진짜. 이게 다 엄마 아버지 때문이야. 아니 왜 우리 때문이야? 얘가 생사람 잡네. 생각해봐. 아이 엄마가 얼마나 한을 품었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겠어? 엄마 아버지 이기심 때문에 결국 아들 인생 망친 거야. 그때 내가 뭘 했어? 그냥 걔 좋다고 하면 결혼시키라고 했지? 아이 엄마한테 모진 말을 그렇게나 많이 하더니 결국 벌 받은 거야. 너는 왜 와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해?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거야? 엄마가 안 챙기니까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님과 신우의 말다툼이 이어졌고 그 소리에 놀란 남편의 딸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쏟고 있었어요.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았던 모양인지 그 작고 똘망똘망한 눈이 많이 슬퍼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제 눈에는 그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댁 가족들은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서로 헐뜯기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 딸 시연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요. 그런 시연이의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가슴이 아려왔는데요. 아마도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며 제 어린 시절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버지 사업이 잘못된 뒤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만 했거든요. 동생은 작은 아빠 집으로 가야만 했고 저는 외삼촌 집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어느 식당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했고 아버지는 공장을 정전하며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 버텨내야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우리 남매는 눈치 보는 게 일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기억은 지금까지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가끔은 잠을 자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깰 정도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엄마와 아버지가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남매를 보러 와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가족이 다시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남편 딸 시연이는 하루아침에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 고스란히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시연이를 차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부모님이 아이를 잘 돌봐줄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누군가는 저에게 괜한 오지랖을 부린다며 참 많이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친정 부모님께서는 거의 실신 하실 정도로 노발대발 하셨는데요. 그런 부모님을 제가 설득했습니다. 전에 아버지 사업 잘못됐을 때 말이야. 그때 우리가 그런 기분이었어.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았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았거든.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거실에서 발걸음 소리라도 나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깨고는 했어. 나는 지금도 아주 작은 소리에도 놀라서 잠을 깨고는 해. 그치만 언젠가는 엄마 아버지가 데리러 온다는 생각으로 버텼는데 시연이한테는 아무도 없어. 엄마가 연락도 안 된대. 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잘 아는데 그 아이한테서 자꾸만 예전의 내가 보여. 그래서 모른 척 할 수가 없어. 그걸 왜 네가 하냐는 말이야. 그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잖아. 너는 그냥 이혼하고 그 집에서 나와. 이걸 사기 결혼이야. 엄마, 시부모님이 잘 돌봐줄 것 같지 않아.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을 엄마도 봤어야 해. 내가 들어보니 시누이가 와서 간간히 돌봐주고 있고 시부모님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으면 지금쯤 애 낳고 잘 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나도 참 복잡하긴 한데 근데 확실한 건 그냥 내가 그 아이의 손을 놓아버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 내가 한번 잘해볼게. 그런 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연을 끊겠다고까지 할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제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댁과 연을 끊고 살아가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시연이만 보면 신경을 곤두 세우고 했거든요. 물론 시연이가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기에 우리는 시부모님과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다만 시누이랑만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나마 시누이는 저에게 항상 미안해하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채 시연이를 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시연이는 한동안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어찌나 냉랭하게 굴던지 말도 못 붙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시연이를 보며 내가 너무 쉽게 생각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자책도 참 많이 했는데요. 이미 제가 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도 둘째가 태어났어요. 첫째가 많이 크기는 했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갔기에 혹여나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걱정과는 전혀 다르게 그때부터 첫째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난히도 동생을 아끼고 잘 챙겼거든요. 혹여나 제가 집안 살림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이면 울고 있는 둘째를 안고 달래기도 했고 둘째 분유를 먹이겠다며 바쁜 엄마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딸은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요. 그날은 제가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감기약을 먹고 잠시 잠을 자고 있었어요. 마침 딸이 학교에서 돌아왔기에 딸이 동생과 놀아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딸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마치 누군가 다투기라도 하는 듯이 소리를 지르며 울먹이고 있었어요. 딸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제가 이불을 걷어차고 거실로 뛰어나왔는데요. 그곳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시어머님이 집에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난 뒤로 단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으니 아마도 둘째가 보고 싶어서 무작정 온 것 같았습니다. 우리 부부가 전화도 받지 않고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며 빨리 문을 열라고 재촉을 하는 바람에 딸이 얼떨결에 문을 열어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아버님이 1층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1층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어머님이 부르면 올라오실 생각이었다네요. 아마도 혹시나 우리와 말다툼이라도 할까 싶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둘째를 끌어안고는 밖으로 나가려고 했답니다. 그 바람에 딸이 혼비백산한 채 시어머님에게 매달려서 동생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니 잠깐만 보여주고 온다니깐 얘가 왜 이래? 너 이거 못나?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딴 걸 데려와서는 이 사단을 만들어? 어쩜 생김새부터 자기 엄마를 그대로 빼다 박았네. 거기다가 자기 엄마 닮아서 아주 독종이야 독종.
시어머님은 딸을 향해 막말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빨리 내 동생 돌려줘요. 내 동생 놀랜단 말이에요. 엄마, 엄마. 딸이 목청이 터지게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전까지 딸은 저에게 엄마라는 말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정말 다급하긴 했던 모양이에요. 엄마라고 몇 번이나 불렀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딸에게 더 심한 압박감을 하고 있었고 제가 그런 시어머님 앞을 가로막으며 둘째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우리 손주 안 보여주니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게 너희들이 보여줬으면 내가 이러겠어. 아니 근데 저 기집애는 왜 이렇게 똑똑이니? 아주 자기 엄마를 빼다 박았어. 어머님, 지금 제 딸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한테 한 번만 더 그런 말씀하시면 저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앞으로 말 조심하세요. 딸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쟤랑 너랑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딸은 무슨 딸이야? 너도 잘 들어. 네가 그렇게 키워봤자 자기 엄마 찾아갈 텐데 정신 차려 이거 사. 그건 어머님이 상관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우리 딸 엄마인데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라며 시어머니를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물론 저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싶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두 아이의 엄마였기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님을 밖으로 억지로 밀어내고 문을 닫아버리자 딸이 동생과 저를 꼭 끌어안고는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 많이 놀랐구나. 엄마,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나 진짜 무서웠단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잘 못 들었어. 근데 우리 딸이 있어서 아주 든든한데 아주 잘했어. 네가 동생을 지켜낸 거야. 내가 딸을 끌어안았는데 딸은 제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엄마와 딸이 되었습니다. 그 뒤 우리 딸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뭐만 하면 뭐든지 끝장을 보는 성격이었기에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거기에다가 의대 학비가 만만치 않다며 간간히 과외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자취방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는데 코피까지 쏟는 딸을 보며 한바탕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기에 딸의 과외 이야기만 나오면 펄쩍펄쩍 뛰면서 난리를 치고 있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지라 저는 딸이 과외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올 때마다 우리 몰래 동생에게 용돈을 주고는 하거든요. 남매 사이가 어찌나 좋은지 보고 있으면 다들 혀를 내두를 정도니까요. 그런 딸을 보고 있으면 가끔 딸의 친모가 찾아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친모라는 사람도 참 대단했던 것이 우리 부부에게 딸을 보내면 우리가 이혼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모양인데 오히려 이혼하지 않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딸을 다시 데려가겠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 바람에 다시 한번 난리가 났었는데요. 친모를 향해 딸이 절대 따라가지 않겠다고 독할 만큼 냉정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모가 딸에게 별다른 애정도 없이 그냥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무리 맺힌 게 많아서 그랬다지만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랑 같이 살게 되면서 시연이는 다른 세상을 보았던지 절대 생모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발버둥까지 쳤습니다. 결국 생모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가버렸고요. 그때 만약 딸이 생모를 따라갔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고는 하는데요. 우리 곁에 남아준 딸 시연이에게 그저 고마운 생각뿐입니다. 비록 내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애지중지 키운 소중한 내 딸이었으니까요. 요즘은 딸과 아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올 정도랍니다. 어렵게 맺어진 우리 가족에게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